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요, 운명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단언컨대 이건 멸종시킬 수 있는 병이에요. 다시 말해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방법을 의사들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제가 50년 임상 경험으로 그 이유와 진짜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병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진료실에서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뇌졸중이랑 심근경색, 주변에 한 분씩은 다 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실려 가시고 그 다음엔 휠체어 타시거나 말씀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병은 거의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에이, 원장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도 압니다. 안 믿기시죠?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이 말 하면요, 다들 똑같은 반응이세요. 원장님,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요?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아니, 알아도 실천을 안 하거든요. 괜찮겠지,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건요. 이 병은 운이 아니라 습관의 병이에요. 복권 당첨되듯이 걸리는 병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몸속에 지금 장전되어 있는 총알을 어떻게 빼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진료실에서 시간 없어서 못했던 이야기들, 환자분들이 원장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드릴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뇌졸중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하나의 병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뇌출혈,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더 무서워요? 당연히 터지는 쪽이죠. 뇌경색은 사망률이 한 5% 정도인데 뇌출혈은 40%까지 올라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뇌경색은요, 막힌 부분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혈관을 빨리 뚫으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요, 4.5시간 안에만 병원 오시면 혈전용해제로 뚫을 수 있어요. 근데 뇌출혈은 다릅니다. 혈관이 터지면요, 피가 뇌 속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 피가 뇌를 압박하고 뇌세포를 죽이고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다시 안 살아납니다. 제가 환자분 한 분 말씀드릴게요. 70대 후반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평생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우시고 그분이 처음 저희 병원 오셨을 때 혈압이 180에서 100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이거 위험합니다. 약 드셔야 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원장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괜찮아요. 혈압약은요? 한 달 먹고 석 달 쉬는 스타일이셨어요. 약 먹으면 몸이 나른해져서 못 먹겠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원장님, 저는 멀쩡해요.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시다가 꽝 소리가 나면서 쓰러지셨대요. 머릿속에서 혈관이 터진 거죠. 부인분이 119 부르셨고 119 타고 병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 속에 피가 쫙 퍼져 있었습니다. CT 찍어보니까요, 뇌의 3분의 1 정도가 피로 차 있더라고요. 그분 수술도 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도 받으셨지만 결국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제 손 꼭 잡으시면서 원장님, 진작 좀 들을걸 하시더라고요. 그때 부인분이 울면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렸는데 우리 영감이 고집을 부려서.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요, 뇌는 다른 장기랑 달라요. 뇌는요, 물처럼 말랑말랑해요. 근육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두부 만져보신 적 있으시죠? 그 정도 단단함이에요. 아니, 두부보다 더 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가 한번 새어나가면요, 그 피가 뇌 조직을 쭉쭉 밀어내면서 압박해요. 뇌세포가 눌려서 죽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거기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뇌 조직한테는 독이 돼요. 우리 몸이 착각하는 거예요. 피가 혈관 밖으로 나왔네? 이건 이물질이다. 그래서 백혈구를 불러서 공격합니다. 결국 내 면역세포가 내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수술해서 피만 빼내면 되잖아요? 이것도 많이들 오해하세요. 복부는 씻을 수 있어요. 맹장 터지면 뱃속 씻죠? 간에서 피가 나면 지혈하고 씻어내죠. 근데 뇌는 씻는 순간 더 손상됩니다. 왜냐면 뇌는 너무 약하거든요. 물로 씻는 것만으로도 뇌세포가 손상돼요. 그래서 뇌출혈 수술이 뭐냐면요. 피를 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피가 안 나오게 막는 수술이에요. 이미 나온 피는요. 몸이 천천히 흡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게 보통 2주에서 한 달 걸립니다. 그 사이에 뇌세포는 계속 죽어가고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재생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터지기 전에 막는 게 전부다. 터진 다음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수술해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벼락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원장님. 그럼 왜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선생님 몸 안에 권총이 하나 있어요. 그 총에 총알이 하나씩 장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총알이 뭐냐?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스트레스. 이게 다 총알이에요. 하나 장전, 두 개 장전, 세 개 장전. 방아쇠만 안 당겨졌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피가 끈적해지거나 혈관이 터지거나 그 순간이 방아쇠에 당기는 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고혈압이 있으면요. 혈관에 계속 높은 압력이 가해져요. 매일매일 24시간. 그럼 혈관벽이 어떻게 될까요? 두꺼워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마치 풍선을 계속 부풀렸다 뺐다 하면 고무가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당뇨가 있으면요. 피 속에 당이 많아요. 그 당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상처를 냅니다. 흡연은요. 담배 연기 속의 독성 물질이 혈관을 직접 공격해요. 혈관이 수축하고 염증이 생기고 고지혈증은요. 기름진 찌꺼기가 혈관벽에 쌓이는 거예요. 하수구에 기름때 끼는 것처럼 비만은요. 심장이 더 많은 피를 펌프질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는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요. 이게 하나씩 쌓이면요.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럼 저는 지금 총알이 몇 개나 장전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장전을 멈추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제가 병원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병이 있어도 내가 어느 단계인지만 알면 안 무섭습니다. 제가 단계를 나눠 드릴게요. 0단계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혈압 정상, 혈당 정상, 담배 안 피우고 체중 정상. 이런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만 사세요. 1단계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중 하나라도 있어요. 2단계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50대 이상 분들이 여기 해당하세요. 2단계 검사해 보니까 혈관벽이 두꺼워졌어요. 동맥경화가 시작됐어요. 초음파나 CT 찍어보면 나옵니다. 3단계 사건 발생.
뇌졸중, 심근경색 왔어요. 한번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디쯤이세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먼저 1단계는 쉽게 알 수 있어요. 혈압 재보시면 되고, 혈당 검사하면 되고, 담배 피우시는지 안 피우시는지 아시잖아요.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되고, 2단계는 검사가 필요해요. 경동맥 초음파, 관상동맥 CT, 뇌 MRI 같은 거요. 그런 검사 꼭 해야 해요? 1단계 위험 요인이 2개 이상이시면 꼭 하세요. 왜냐면 2단계가 중요하거든요. 0에서 1단계시면 지금 바로 멈출 수 있어요. 생활 습관만 바꿔도 됩니다. 2단계시면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약물 치료 시작하고 생활 습관 바꾸면 혈관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어요. 3단계시면 재발을 막는 게 중요해요. 한 번 온 사람은 또 올 확률이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내일부터 하자? 아니에요. 오늘부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1단계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2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혈압이 조금 높긴 한데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혈관은 이미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0대 이상이시면 특히 위험 요인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한 번쯤은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근데 제가 위험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MRA, 뇌혈관 촬영 한 번만 해보세요. MRA가 뭐예요? MRI랑 비슷한 건데요. 혈관만 집중적으로 보는 검사예요. 지주막 하출혈이라고 아세요? 뇌 표면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건데 이게 생기면 사망률이 50%예요. 2명 중 1명은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병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출혈의 85%가요? 동맥류 파열 때문이에요. 동맥류는 뭐냐? 혈관에 풍선처럼 불룩 튀어나온 거예요. 왜 생기냐면요. 혈관벽이 약해진 부분에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그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다가 어느 날 펑 터지는 겁니다. 이게 터지면 끝이에요. 반은 돌아가시고 살아남아도 대부분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맥류는 터지기 전까지 증상이 없어요. 아무 증상도 없이 멀쩡히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MRA 한번 찍으면 다 나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 50대 남자분이 계셨어요. 증상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MRA를 찍으셨는데 동맥류가 발견됐어요. 크기가 5mm 정도였어요. 작은 편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터질 위험이 있는 크기예요. 그분 바로 신경외과 가셔서 코일 색전술이라는 시술을 받으셨어요. 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동맥류 안에 코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막혀서 더 이상 터질 위험이 없어요. 시술 시간 2시간, 입원 기간 3일, 그리고 평생 안전. 그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이거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 못 하셨을 겁니다. 미리 발견하면요, 코일로 막아서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병원마다 다른데요. 대학병원은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해요. 동네 영상의학센터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장비가 몇 테슬라입니까? 3T면 최고 화질이에요. 1.5T도 충분합니다. 대학병원 말고 동네 영상의학센터 가시면 훨씬 저렴해요. 여러분, 이건 보험 안 돼도요. 평생 보험보다 값어치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40대 이상이시면 특히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시면 꼭 한번 찍어보세요. 원장님, 저 병원에서 재면 혈압이 높게 나와요. 맞아요. 그게 베개 효과예요.
의사 앞에만 서면 10은 올라가죠. 저도 그래요. 제가 의사인데도 다른 병원 가서 혈압 재면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긴장하니까요.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긴장되잖아요. 의사 가운 입은 사람 앞에 앉으면 무의식적으로 긴장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요. 팔뚝 자동혈압계 하나 사세요. 5만 원이면 돼요. 어떤 걸 사야 해요? 팔뚝에 커프 감는 자동혈압계면 됩니다. 손목에 차는 건 부정확해요. 팔뚝용으로 사세요. 브랜드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오므론, 자원 메디칼 다 괜찮습니다. 측정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10분 쉬세요. 왜 10분이냐? 일어나자마자 재면 높게 나와요. 몸이 아직 깨어나는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등받이에 기대시고 팔은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심장 높이로요. 그 상태에서 혈압 재세요. 2번 재세요. 왜 2번이냐? 첫 번째는 대부분 높게 나와요. 커프가 팔을 조이니까 긴장하거든요. 첫 번째 숫자는 버리고 2번째 숫자를 기록하세요. 이걸 일주일만 기록하면요. 의사보다 정확한 내 혈압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진짜 내 몸 상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녁에도 한번 재세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편하게 앉아서 재는 겁니다. 왜 저녁에도 재냐고요?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해요. 아침에 높았다가 낮에 낮아졌다가 저녁에 또 올라갔다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재면 내 혈압의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일주일 기록해서 병원에 가져오시면 의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약의 용량은 적당한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약 먹고 나서도 혈압을 재보세요. 약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혈압약 먹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지면 약을 바꿔야 할 수도 있고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의사도 혈압 기록 없이는 판단할 수 없어요. 짠 거 조금 먹는다고 그렇게까지 안 되죠? 여러분, 문제는 조금씩 매일이에요. 한번 짜게 먹는 건 괜찮아요. 몸이 알아서 배출하니까요. 근데 매일 짜게 먹으면 몸이 그 상태에 적응해 버려요. 짠 음식,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이게 뭘 하냐면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교감신경이 뭐냐?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신경이에요. 심장 빨리 뛰게 하고 혈압 올리고. 매일 자극하면요. 몸이 계속 긴장 상태예요. 그게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고혈압 체질로 굳어버려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요. 그럼 몸이 어떻게 할까요? 물을 더 끌어들여서 희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혈액량이 늘어나요. 혈액량이 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혈관이 항상 팽팽하게 늘어난 상태예요. 고무줄을 계속 늘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탄력이 떨어지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몸무게가 늘면요.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요. 왜냐면 지방이 혈관을 누르니까요. 그리고 지방 조직에도 피를 공급해야 하니까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뛰어야 하죠. 그게 매일 반복되면 결국 심장이 먼저 지쳐요. 비만은요, 고혈압 제조기입니다. 제가 환자분 한 분 예를 들어드릴까? 60대 초반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키는 170인데 몸무게가 95kg이셨어요. 혈압이 160에서 100 정도 나왔어요. 당연히 약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이분한테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약 드시기 전에 3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살만 10kg 빼보세요. 처음엔 그분도 반신반의하셨어요.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노력하셨어요. 밥을 반만 드시고 매일 30분씩 걸으셨어요.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몸무게가 85kg가 됐어요. 10kg 빠진 거죠. 혈압을 재봤더니요.
130에서 82 나왔어요. 약 하나를 안 먹고요. 살만 빼서 혈압이 정상이 된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정말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굶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해요. 첫째, 소금 줄이기. 하루 5g 이하로 드세요. 찌개 국물 적게 드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시고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즙 쓰세요. 둘째, 채소 많이 먹기. 채소에는 칼륨이 많아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줘요.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같은 거요. 셋째, 가공식품 피하기.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이런 거 진짜 짜요. 보이지 않는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넷째, 술 줄이기. 술은 직접적으로 혈압을 올려요. 특히 매일 드시는 분들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여보세요. 다섯째, 기름진 음식 줄이기. 튀김, 삼겹살, 갈비. 맛있죠? 저도 압니다. 근데 이게 혈관에 기름때를 쌓아요. 그럼 뭘 먹어요? 생선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거요. 오메가3가 많아서 혈관에 좋아요. 그리고 견과류, 호두, 아몬드 같은 거요. 하루 한 줌 정도. 과일도 좋아요. 바나나, 키위, 오렌지 같은 거요. 칼륨이 많아서 혈압에 좋아요. 근데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당이 많으니까요.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원장님, 저 운동 시작했어요. 좋죠? 근데 일주일 하시고 안 하시면 소용없어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의욕적으로 시작하고 금방 끝내세요. 이번엔 정말 운동 열심히 할 거야. 헬스장 등록하고 첫날은 1시간, 둘째 날은 30분, 셋째 날은 안 가고 한 달 후엔 해지. 이런 패턴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몸은 반복을 좋아해요. 꾸준히 하면요. 혈관이 넓어지고 심장이 효율적으로 뛰어요.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관이 넓어져요.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빨라지죠. 그러면 혈관이 확장돼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유연해집니다. 둘째, 심장이 강해져요. 운동하면 심장이 열심히 뛰잖아요. 그게 심장 근육을 단련시켜요. 튼튼한 심장은 적은 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뛸 수 있어요. 셋째,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요. 운동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줄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요. 넷째, 체중이 줄어요. 당연한 얘기죠. 살이 빠지면 혈압도 내려가요. 다섯째,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운동하면 엔돌핀이 나와요.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제가 추천하는 운동? 숨이 약간 차고 말은 할 수 있는 정도. 이게 뭐냐면요. 중등도 강도 운동이에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위험해요. 특히 평소에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심하게 하면 심장에 무리가 와요. 반대로 너무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빠르게 걷는 게 좋아요. 옆 사람이랑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못 부를 정도. 이 정도가 딱 좋아요. 하루 얼마나 해야 하냐고요? 하루 30분 이상. 가능하면 1시간. 힘드시면 10분씩 나눠서 3번 걸으세요.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것도 효과 있어요. 특히 밤에 걷는 분들, 혈압이 높은 분들은요. 식후 30분 걷기가 최고예요. 왜냐면요. 밥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걸으면 혈당이 근육으로 가요. 혈당도 잡히고 혈압도 안정돼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세요.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올라가고 살도 쪄요. 30분만 걸으시면요. 혈당도 잡히고 혈압도 안정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운동은 매일 해야 효과가 있어요. 주말에 몰아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운동은 저축이 안 돼요. 주말에 2시간씩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운동의 효과는 48시간밖에 안 가거든요.
이틀 쉬면 효과가 사라져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비 오면요?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 하세요. 팔 흔들면서 제자리에서 걷는 거예요. TV 보면서 해도 돼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아요. 집에 계단 있으시면 위아래로 몇 번 오르내리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원장님, 아스피린 먹으면 피가 묽어진다면서요? 이거 많이들 오해하세요. 아스피린은요,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스피린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걸 막는 약이에요. 피가 끈적하게 뭉치는 걸 방지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 우리 피 속에는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처가 나면 모여서 딱지를 만들어요. 근데 혈관 안에서도 이게 뭉칠 수가 있어요. 특히 혈관벽이 상했을 때요. 혈소판이요? 여기 상처네?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점점 커지면 혈전이 돼요.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근경색이 오는 거죠. 아스피린은 이 혈소판이 달라붙는 걸 막아요. 그래서 혈전 예방엔 좋은데 부작용도 있어요. 첫째, 위출혈. 아스피린이 위 점막을 자극해요. 장기간 먹으면 위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코피나 잇몸 출혈. 혈소판이 뭉치지 못하니까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안 멎어요. 셋째, 뇌출혈 위험.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스피린 먹는 사람이 뇌출혈 생기면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의사 처방으로만 드세요. 그럼 누가 먹어야 해요? 이미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겪으신 분, 스텐트 시술 받으신 분, 동맥경화가 심한 분. 이런 분들은 아스피린 먹는 게 이득이에요. 재발을 막으니까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예방 목적으로 먹는 건 권장되지 않아요. 이득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기분 따라 먹으시면 안 돼요. 요즘 머리가 띵해서 아스피린 먹어볼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꼭 의사랑 상의하세요. 원장님, 약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해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답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혈압약을 예로 들어볼게요. 고혈압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본태성 고혈압, 원인을 모르는 고혈압이에요. 대부분이 여기 해당해요. 다른 하나는 2차성 고혈압, 다른 병 때문에 생긴 고혈압이에요. 신장 질환이나 호르몬 이상 같은 거요. 본태성 고혈압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고혈압. 비만, 술, 짜게 먹기, 스트레스 같은 거요. 이런 경우는요, 생활 습관만 바꾸면 혈압이 내려갈 수 있어요. 살 빼고 운동하고 싱겁게 먹으면 약 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도 많아요. 약 먹다가 생활 습관 바꿔서 끊으신 분들. 둘째, 혈관이 이미 딱딱해진 구조적 고혈압. 이건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노화된 거예요. 탄력을 잃고 딱딱해진 거죠. 이런 경우는요, 생활 습관을 바꿔도 혈압이 잘 안 내려가요. 왜냐면 혈관 자체가 문제니까요. 이때는 약을 꾸준히 먹는 게 오히려 안전해요. 약 먹으면 몸이 나른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약 때문이 아니라 혈압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원래 혈압이 높았잖아요. 몸이 그 상태에 적응돼 있었던 거예요. 약 먹고 혈압이 정상이 되면 처음엔 좀 나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2주만 지나면 적응돼요. 그 다음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세요. 약은 독이 아닙니다. 용량이 약과 독을 가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용량으로 제대로 된 시기에 먹으면 약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 끊고 싶으시면 꼭 의사랑 상의하세요. 나 이제 괜찮아진 것 같은데? 하고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뇌졸중 올 수도 있어요. 의사랑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가면서 끊는 게 안전해요. 요즘 유튜브 보면요, 스타틴 먹지 마라 이런 영상 많죠? 근데 그건 건강한 사람 얘기예요. 스타틴이 뭐냐면요,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이에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이게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스타틴은 이 LDL을 낮춰줘요. 진짜 고위험군, LDL이 160 이상, 동맥경화 있는 분들은요, 스타틴이 생명 연장약입니다. 이건 수백만 명 데이터가 증명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고위험군에서 스타틴을 먹으면 심근경색이 30% 줄고, 뇌졸중이 20% 줄고, 사망률이 15% 줄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만약 100명이 스타틴을 먹으면 30명이 심근경색을 안 겪고 20명이 뇌졸중을 안 겪고 15명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가진 약이 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스타틴 먹지 말라는 말이 나올까요? 부작용 때문이에요. 스타틴의 부작용은요, 근육통, 간 수치 상승, 당뇨 위험 증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확률의 문제예요. 근육통은 10명 중 1명 정도 생겨요. 간 수치 상승은 100명 중 1명. 당뇨 위험 증가는 200명 중 1명. 반대로 수치가 살짝 높고 생활 습관이 문제라면요, 식습관으로도 충분히 낮출 수 있어요. 생선 많이 드시고 견과류 드시고 운동하시고 살 빼시면요, LDL이 20에서 30 정도는 뚝 떨어져요. 그럼 약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스타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단계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고위험군이면 약 먹는 게 맞고 저위험군이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 영양제는요? 영양제는요, 음식의 농축액이에요. 약처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오메가3 먹으면 혈관 깨끗해진다면서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생선 먹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왜냐면 생선에는 오메가3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영양제는 그중 하나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음식으로 부족하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건 괜찮아요. 먹어도 좋지만 의존은 금물이에요. 영양제 먹으니까 음식은 대충 먹어도 되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본은 음식이에요. 영양제는 보충이에요. 편마비, 말이 꼬임, 시야가 흐림,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이게 왔다가 사라졌다고요? 여러분, 그건 복권이 아니라 경고장이에요. 아까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네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거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이걸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요. 영어로 TIA.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거예요. 왜 다시 뚫릴까요? 작은 혈전이 흘러가면서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다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럼 증상이 사라지죠. 괜찮아졌네? 다행이다. 아니에요. 이건 예고편이에요. 본편이 곧 온다는 신호예요. 통계를 보면요, TIA를 경험한 사람의 10%가 48시간 안에 진짜 뇌졸중이 와요. 20%가 일주일 안에, 30%가 3개월 안에 뇌졸중이 옵니다. 괜찮아졌네 하고 자면 안 돼요. 그날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어디가 막혔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어요. 필요하면 약을 쓰거나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어요. 4.5시간 안에만 혈관을 뚫으면 완전 회복도 가능해요. 근데 이 시간을 놓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1분에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1시간이면 1억 개가 죽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 가는 게 중요해요. 119 불러야 해요? 당연합니다. 직접 차 타고 가지 마세요. 왜냐면 가는 도중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운전하다가 쓰러지면 사고 나요. 119 부르면요, 구급차 안에서 이미 치료가 시작돼요. 산소도 주고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그리고 119가 미리 병원에 연락해요. 뇌졸중 의심 환자 갑니다. 그럼 병원에서 준비하고 기다려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CT 찍고 바로 치료 시작해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어요. 한 번 왔던 사람은요,
두 번째엔 10배 빠르게 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TIA가 왔을 때가 골든타임이에요. 그때 잡으면 진짜 뇌졸중을 막을 수 있어요. 주변에 누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119 먼저. 전화하면서 상황을 설명하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말을 못해요. 119에서 물어볼 거예요. 의식이 있나요? 숨을 쉬나요? 대답해 주세요. 둘째, 옆으로 눕히세요. 절대 똑바로 눕히지 마세요. 왜냐면 구토를 할 수 있거든요.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질식할 수 있어요. 옆으로 눕히면 구토물이 밖으로 나와요. 셋째,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 물이라도 먹여야 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삼키는 기능이 마비됐을 수 있어요. 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넷째, 손 따지 마세요. 민간요법으로 손 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효과 없어요. 오히려 감염 위험만 높아져요. 다섯째, 차로 직접 가지 마세요. 이미 말씀드렸죠. 119 부르는 게 훨씬 안전해요. 119가 올 때까지요. 의식 없으면 바로 가슴 압박 시작하세요. 가슴 압박 방법 알려드릴게요. 환자를 딱딱한 바닥에 눕히세요. 침대는 너무 푹신해서 안 돼요. 양손을 깍지 끼고 가슴 중앙 양쪽 젖꼭지 사이에 놓으세요. 팔을 쭉 펴고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누르세요. 5cm 정도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이 속도로 계속 누르세요. 119가 올 때까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게 생명을 살립니다. 가슴 압박을 하면요. 심장이 안 뛰어도 피를 순환시킬 수 있어요. 뇌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세포가 죽는 걸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AED가 있으면 사용하세요. AED가 뭐냐면요. 자동제 세동기예요. 요즘 지하철역이나 공공장소에 많이 있어요. 주황색이나 녹색 박스에 들어 있어요. 박스 열면 기계가 있어요. 전원 켜면 음성 안내가 나와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패드를 가슴에 붙이고 버튼 누르면 전기 충격을 줘요. 이게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기계가 다 알아서 해요. 전기 충격이 필요하면 버튼을 활성화하고 필요 없으면 버튼이 안 눌러져요. 절대 잘못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근데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1. 뇌졸 중심근 경색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매일매일 쌓여서 생기는 병이다. 2. 내 몸의 단계만 알면 충분히 멈출 수 있다. 0에서 1단계는 생활 습관으로, 2단계는 약물과 생활 습관으로, 3단계는 재발 방지로. 3. 매일의 습관이 약보다 강하다. 소금 줄이고 운동하고 술 줄이고 담배 끊고. 이게 가장 강력한 치료예요. 4. 응급시엔 119 손 따기 금지. TIA 증상 오면 바로 병원. 시간이 생명입니다. 5. 40대 이후엔 MRA 1번, 혈압은 매일 2번. 검사로 미리 발견하고 혈압 기록으로 내 상태를 알고. 여러분, 우린 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장전된 총을 비우는 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건요. 건강은 운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매일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몸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이게 쌓이면 병이 돼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자. 이게 쌓이면 건강이 돼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내일 아침에 혈압 2번 재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첫 번째 예방주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가까운 영상의학센터 예약하세요. MRA 한번 찍어보세요. 비용이 부담되시면 그 돈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생명보험료다. 평생 보험료보다 훨씬 싸고 효과는 훨씬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식탁의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찌개 국물도 절반만 드세요. 오늘부터
식사 후 30분 걷기 시작하세요. 비 오면 집 안에서라도 걸으세요. 오늘부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 시작하세요. 담배는 혈관의 독입니다. 오늘부터 술 매일 드시는 분들은 주 3회로 줄이세요. 그것도 소주 2잔 이내로. 여러분, 이게 어렵게 들리시나요? 저도 압니다. 습관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요. 뇌졸중 한번 겪고 나서 원장님, 그때 좀 들을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후회할 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골든 타임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거든요. 진료 시간 3분, 처방 한 장, 다음 환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처방전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 여러분이 매일 하는 운동, 여러분이 매일 측정하는 혈압. 이게 진짜 치료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혈압 높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담배 피우시는 분, 뇌졸중 가족력 있으신 분.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이제 뇌졸중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영상은 시작입니다. 실천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꾸준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혈압 2번 재서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기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 건강한 100세까지 힘차게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